오늘 무진장 행사를 통해 성장한 데브옵스 이야기 발표를 맡게 된 무신사 정줄이라고 하고요. 제가 할 말이 많아갖고 빠르게 개요부터 훑고 가겠습니다. 네, 처음에 발표자 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는 무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무진장 세일이 무엇인지 무신사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SRE가 이 무진장 행사를 맞아서 어떤 도전 과제가 있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진장 행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소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무진장 행사에서 SRE가 어떤 일들을 할지에 대한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공유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1년에 무신사 SRE 팀에 합류를 해서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다가 SRE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전향을 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 전 회사의 데브옵스 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됐는데 데브옵스 팀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그냥 팀 이름이 멋있어서 제가 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브옵스 너무 팀 이름이 멋있다 생각해서 전향을 했더니 제 커리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때로 좀 별 생각 없이 한 일들이 제 인생을 너무 많이 바꾸는 것 같아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고, 발표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력들이 다 화려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력이 없어서 뭘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는 10개월 차 기원 뽀짝한 수염맨 주니어고요. 이 수염 기른 지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수염을 오래 기르신 수염맨 시니어분이 계시다면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좀 허스링 그만하고 무신사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 아까 저 부스 앞에 줄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무신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생각해서 좀 뿌듯했는데, 일단 무신사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내 1위 패션 커머스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좀 회사 자랑 같지만 이렇게 진짜 1등입니다 하고 기사 사진도 붙여놨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사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 숫자가 지금 저희 회사 소개 그 팜플렛에서 가져왔는데 숫자가 높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숫자들이 뭐 재작년부터 작년까지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보면 작년에만 40%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인즉슨 SRE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작년에 만들었던 아키텍처가 올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엔 무신장 세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신장 세일은 명실공히 이제 무신사의 가장 큰 빅 이벤트입니다. 가장 큰 세일 이벤트고요. 원래는 2022년까지는 저희가 겨울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만 이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에서는 통칭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줄여서 불프 이렇게 부르던 행사고, 2023년도 이후에는 여름에도 한 번씩 더 진행을 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해도 힘든데 1년에 2번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SRE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보시면은 막 매출액을 이것도 2023년 작년 건데 올해에도 이미 여름에 한 번 또 진행을 했고요. 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회사 자랑만 하고 회사 소개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재밌어 하실 만한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무진장 세일 기간 동안 가장 주문이 많은 때가 언제일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주문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인기가 있는 상품이 세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쿠폰이 발행됐다거나 이런 때가 아니고, 무진장 세일 끝나기 마지막 5분 전에 정말 미친 듯이 주문이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제가 그 무신사 앱을 되게 많이 쓰는 친구랑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가격을 보고 일단 장바구니에 담는데요. 결제는 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고 마지막 5분이 남으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안 사면 이 가격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5분 전에 미친 듯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저게 그 앞쪽에 있는 그래프도 다 지금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주문 상태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저 마지막에 꼭다리에 막 7배 이상의 피크를 치고 있는 게 마지막 5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SRE 팀한테 굉장히 공포인 게 뭐냐면
장애가 나면 안 되지만 이벤트가 시작할 때 장애가 나면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고객분들에게 다음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은 계속 진행되니까. 근데 마지막 5분 전에 장애가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일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막 파트너들한테 다시 한 번만 세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빌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임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고객분들이 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5분은 정말 그 SRE 팀 모두가 지켜보면서 가슴을 막 조마조마하게 졸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다음에 불금 토요일 이때도 굉장히 주문이 많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들 노느라 바쁘시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보시면은 굉장히 별로 주문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일요일 날 꽤 많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보다 일요일 주문이 더 높아요. 이것도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요일에 이제 자려고 딱 누우면은 내일이 월요일이고 출근해야 되고 막 스폰지밥 노래 막 들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란해서 뭘 하게 되냐면 저도 핸드폰을 꺼내요. 그러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무신사 앱을 켜시는 분들은 그때 쇼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생각보다 주문 건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저게 딱 12시일 거거든요. 12시 조금 근방에 이제 다들 자려고 누웠을 때 굉장히 주문이 많이 올라와요. 그다음에 지금 뭐 펀팩트라고 적어놨는데 저희한테 별로 재밌지 않은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무진장 세일이 무신사 전 직원이 다 동원돼요. 그래서 막 정말 커다란 세일이니까 장애가 나면 대표님부터 그 모든 분들이 비테크 테크 조직 아닌 분들까지 전부 다 장애 상황을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이 와요. 지금 상황이 어떻죠? 언제 해소가 되죠? 이거를 계속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보는, 정말 무신사 전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장애를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지금 발표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떨리는 일인데 이때는 훨씬 떨리거든요. 그래서 SRE의 기본 소양은 강인한 멘탈이다. 아이고, 2개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SRE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무진장 세일이 아까 보면은 막 주문이 막 피크를 치고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당연하지만 그 무진장 기간 동안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뭘로? 증설이나 혹은 스케일업으로.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메인 LB 기준으로 한 분당 10만에서 100만 건 정도 요청이 들어와요. 근데 이 메인 LB라는 건 어디까지나 진입 경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외에 진입 경로도 수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래프 하나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부하의 형태들이거든요. 근데 무진장 세일 기간 동안에는 요 모든 형태가 다 들어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스파이크도 있죠. 이렇게 막 올라오는 애도 있고 항상 쏙 형태 그 계속되는 트래픽도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세일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의 트래픽들도 막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형태의 부하를 견뎌내야 되는데 다행인 점은 그래도 저희가 무진장 세일 기간 동안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쯤 어떤 부하가 발생하겠다를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 기반의 증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RE가 이 부하를 버티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LB CDN, 저희는 AWS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로드 밸런서랑 그다음에 앞단에 있는 그 CDN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알아서 증설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무진장 같은 트래픽이 되면은 사실 AWS가 알아서 트래픽이 올 때 증설을 해준다고 해도 그 못 버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그 AWS 쪽에 티켓을 끊어서 이만큼의 트래픽이 들어올 테니까 저희 미리 그 웜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티켓을 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웬만한 증설은 다 무중단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도저히 중단을 무중단으로 할 수 없는 증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뭐 저희가 새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뭐 지금부터 거기에 데이터 쌓아주세요. 뭐 이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 점검을 걸고 증설을 하게 되고요. 뭐 그 외에도 엘라스틱 캐시나 그러니까 뭐 레디스나 mem캐시드죠. 그 다음에 MSK, 카프카 같은 것들은 이 새벽 점검을 걸고 증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든 게 증설 계획 수립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서비스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얼만큼 증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증설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다 계획을 짭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먼저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다들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스케일업이랑 스케일아웃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스케일업은 쉽게 말하면 서버 한 대, 뭐 2대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이 수직으로 성능이 올라가면 스케일업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아웃은
대수가 늘어서 수평으로 확장이 되면 스케일 아웃이에요. 이거 그림이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갖고 그 인공지능 클라우드한테 그려달라 그랬더니 좀 귀엽지만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하여튼 보시면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스케일업은 서버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스케일아웃은 수평으로 대수가 늘어난다. 근데 왜 이 설명을 계속 하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냥 서버의 대수만 늘리면 충분히 트래픽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진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평소에 10배 이상의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평소에 10배 이상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30배 이상도 들어와요. 그러면은 10배 이상의 트래픽을 받아야 되면 저희가 평소에 서버를 예를 들어 30대 정도 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200대, 300대 넘는 인스턴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200대, 300대 넘는 인스턴스를 블루그린 배포 같은 걸 하게 되면 2배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한 600대를 하나의 그 ASG에서 막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블루그린 배포하면 정말 한 40분 넘게 걸립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무조건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 업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케일 업을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해야 적절하냐? 제가 이렇게 막 아는 척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도 답을 모릅니다. 이 스케일업을 어느 정도 해야지 적절한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스케일업을 할 때 인스턴스를 너무 작게 올렸다. 그러면 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200대, 300대가 늘어나요. 그러면 서브넷에 IP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AWS는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실 때 서브넷에 IP VPC나 아니면 서브넷에 IP 사이더를 막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IP를 몇 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사이즈를 막 쪼개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저희 지금 이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실제로 있었던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토폴로지도 제대로 안 돌아갔죠. 그래서 막 분배가 고르게 안 된 상태에서 저기 있는 D존의 IP가 막 딱 봐도 231개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왜냐하면 한번 증설할 때 엄청나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당연히 못 올라오고 증설을 못하면 장애가 나겠죠. 그래서 VPC 사이드랑 서브넷은 혹시라도 지금 만드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만드실 일이 있으면 항상 좀 여유 있게 하십시오. 저희처럼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케일업을 하지 않으면 서버의 대수가 더 늘어나니까 이 IP가 더 빨리 소진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케일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버의 대수가 또 너무 많으면 얘도 부족합니다. DB의 커넥션. 데이터베이스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맥스 커넥션 개수가 제한이 있어요. 인스턴스 타입별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커넥션을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모놀리식이라서 하나의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고 모든 서비스가 다 하나의 DB에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DB에 모든 서비스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각 서비스가 얼마나 커넥션을 사용하는지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 커넥션 풀을 사용하죠. 근데 저희는 PHP도 아직 레거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PHP 같은 경우에는 FPM의 워커 개수, 맥스 개수를 계산해 갖고 그게 맥스 커넥션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서버 대수를 곱해 봅니다. 그래서 다 곱해 봤을 때 맥스 커넥션 이하네라고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증설 계획이 완료됐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케일업을 너무 작게 해서 대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넘쳐나겠죠. 근데 이걸 계산 못하고 증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DB에 연결을 못합니다. 근데 DB에 연결을 못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DB에 연결을 하지 않아도 헬스 체크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B에 연결을 실패해도 어플리케이션이 PHP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어플리케이션은 멀쩡하니까 DB에 연결하기 전에 헬스 체크를 받아서 성공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자신은 멀쩡하다고 올라와요. 그 상태에서 요청을 받게 되면 DB에 연결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장애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GC를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특히 자바도 그렇고 노드.js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대부분의 요즘 언어들은 다 GC를 사용하는데 흰 메모리가 너무 작으면은 메이저 GC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이저 GC가 일어나면 뭐가 문제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메이저 GC가 일어날 때 스탑 더 홀드라고 해서 잠깐 어플리케이션이 굳죠.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 작은 인스턴스가 한 대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모든 인스턴스가 동시에 스탑 더 홀드가 발생해요. 그러면 타임아웃이 나고
이 타임아웃이 나는 동안 그 뒤로 들어오는 요청들은 다 밀리겠죠. 그러면 또 장애가 납니다. 그 가끔 이렇게 SNS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무신사 욕 써 있어요. 야, 무신사 감자 서버라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너무 작은 인스턴스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큰 인스턴스를 쓰면 되겠죠. 큰 타입에 막 자원을 많이 주면 되겠다. 큰 걸 줘도 안 돼요. 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AWS에 그 리전별로 확보 가능한 인스턴스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타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저희가 2022년까지는 뭐 올해도 할 거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벤트를 하잖아요.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보면은 모든 커머스가 다 이벤트를 해요. 그러니까 AWS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인스턴스를 막 확보하려고 하겠죠. 근데 너무 큰 타입을 요청했는데 막 리전에 몇 대 없는 인스턴스를 요청했다. 이러면 확보가 안 될 수 있죠. 심지어 저희는 그렇게 큰 타입의 인스턴스 요청하면은 이제 또 AWS에 연락을 합니다. 저희가 이만큼 써야 되는데 이만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알아서 이렇게 봐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거는 저희가 어쨌건 그 AWS에 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고 네. 이 연락이 굉장히 핑퐁이 오래 걸리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확보를 할 필요가 없는 인스턴스가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너무 큰 인스턴스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실제로 인스턴스를 큰 걸 줬을 때 다 이 자원을 확 다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큰 인스턴스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봐서 막 64기가짜리 인스턴스를 드려요. 저희가 그러면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맥스 힙 사이즈 설정 막 박아놓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막 4기가짜리 인스턴스에서 도는 거라 2기가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64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가졌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힙은 2기가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4기가바이트 인스턴스를 사용하는데 이걸 64기가바이트로 늘렸으니까 조금만 대수만 있어도 이 부하를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대수가 줄지 않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당연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이거 64기가짜리 막 이런 거는 하루에 켜둬도 돈이 많이 나가죠. 그리고 저희는 대수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막 나가고 저희 회사에 이제 피노프스 엔지니어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마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인스턴스 타입이 너무 크면 이제 이게 저희가 실제로 났던 장애인데요. 그 인스턴스 사이즈를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서 원래 막 한 40대 떠 있던 서버니까 이거를 4배 늘렸으니까 한 15대만 남기자. 그래서 15대만 남겼더니 바로 장애가 났습니다. 왜냐? 포트 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자원을 많이 줘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요청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은 그 대부분 CPU 자원이 부족해서 막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DB에서 밀립니다. 근데 DB에서 밀리니까 CPU가 아무리 놀고 있어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6만 개 이상의 막 커넥션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타임아웃이 나겠죠. 그 뒤 요청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4배나 늘렸는데 15대를 띄웠으니까 그 자원상으로는 훨씬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트래픽을 소화하지 못하고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좀 요청이 많아지면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맞이할 수 있는 장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작은 것도 안 돼, 너무 큰 것도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적정한 스펙을 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년 고민합니다. 얼만큼을 증설을 해야 딱 비용도 낭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증설을 할 수 있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 작년 무진장, 뭐 작년 아니면은 추석 이벤트 이런 가까운 트래픽이 많이 일어났던 상황을 보고 거기서부터 평시에서 얼만큼이 그 트래픽이 증가했고 서버의 부하는 얼만큼이 더 증가했으며 이걸 그대로 지금 평시랑 곱하면 얼만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비교를 해서 미리 산정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방식으로 계산했던 한 서비스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예상 필요 CPU 코어 수가 92개라고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 맞춰서 사실 더 해서 프로비저닝을 했더니
이 무진장 끝나고 딱 계산해 보니까 진짜 최고로 부하를 받을 때 얼마를 썼냐 하고 보면 62개 썼습니다. 30% 이상 차이가 나죠. 이 30% 이상의 CPU 코어가 놀아버리고, 네, 그 자원이 낭비되고 저는 피노프스한테 불려가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상하냐면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트래픽보다 이번 무진장이 트래픽이 더 많이 왔어요.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은 트래픽이 왔는데 사용하는 최대 리소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트래픽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서버의 리소스는 줄어드냐.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체크해 보니까 몇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첫 번째는 피처 플래그의 존재입니다. 뭔 소리냐면 저희도 당연히 개발 조직에서도 부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요, 피처 플래그라고 해서 기능을 끄게 돼요.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데 중요하진 않은 기능들을 피처 플래그를 통해서 다 오프를 시킵니다. 그럼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기능들이 꺼지니까 당연히 부하량이 줄어들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트래픽이 증가해도 부하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두 번째는 캐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요청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트래픽당 부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줄게 되죠. 이 캐시 레이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캐시를 저희가 점점 고도화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매년 지날 때마다 이 요청당 부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 마지막은 요거는 그 외에 좀 저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쿠폰의 개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주문을 할 때 쿠폰을 조회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면은 가용한 쿠폰의 개수가 몇 개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체크하기는 사실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정확한 증설량을 맞추기가 어렵구나. 제가 난 결론은 그거였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안전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계산했을 때 92개 CPU라고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실제로 92개까지 안 쓸 것 같아 라는 그 심적 의심이 들어도 결국은 92개 이상의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증설을 굉장히 넉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너무 많이 증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비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너무 적게 증설하면 장애가 나죠. 무진장 세일 때 장애가 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게 나을까요? 생각했을 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게 좀 나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사실 처음에 오버 프로비저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무진장 첫날 트래픽을 받아보고 이때 부하량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좀 유동적으로 증설 플랜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증설은 이렇게 좀 아직도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빅 이벤트 SRE의 임무 두 번째는 이거는 뭐 SRE가 혹시 SRE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나요? 이 설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SRE가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 뭐 이래가지고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결국 장애를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안정성이 해쳐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연히 SRE의 주요 업무입니다. 장애를 해소하는 거, 장애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게 주요 업무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다들 뭐 개발 실무하신 분들이 장애를 맞이해 본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장애가 나면 모두가 패닉에 빠지죠. 그래서 막 모두가 막 채팅방에 막 불이 나고 막 실제로 했어야 되는 일들을 못 하게 되고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장애 발생 시 패닉이 일어나지 않고 해소해야 되는 일들을 바로바로 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일단 프로세스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어 라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뭘 해야 돼 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패닉해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누구 담당자를 막 못 찾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아니면 뭐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점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프로세스를 좀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지 부하를 좀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가 발생하면 뭐 예를 들어서 티켓을 만들고 그 티켓에 뭐 슬랙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막 담당자도 다 초대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막 상황도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 MD들한테도 전파해야 되고 고객 경험 팀에도 전파해야 되고 한라인으로 이렇게 높으신 분들한테도 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이걸 쓰고 있는 동안 장애 해소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냥 저희는 지라 티켓을 하나 만들면 장애 티켓을 만드는 순간 슬랙 대응 채널이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SRE 팀하고 주요 인원들이 자동으로 초대가 돼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대고객 팀이랑 그런 다른 테크 조직 외부 분들에게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장애 상황을. 그래서 그 사이트가 아니죠. 채널이 있어서 그 채널에 자동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티켓 하나만 끊으면 이걸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 장애를 해소해야 되는 인원들이 일단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하를 줄이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장애 대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올해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항상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장애가 일어나면 모두가 난리가 나요. 막 큰 장애일수록 더 난리가 나죠. 위에서 이제 좀 직책자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거 답변해줘야 되죠. 고객 경험팀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해요. 그럼 이것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테크 조직의 직책자한테 해야 되는 답변과 고객 경험 쪽에 얘기해야 되는 답변은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은 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대회비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고. 근데 이거를 막 생각하고 장애 해소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있으면 당연히 해소를 할 수가 없죠. 해소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역할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도록 자연스럽게 내가 보니까 지금 저 역할이 비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저희가 채용한 모델인데요. 역할 중에 인시던트 커맨더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커맨더예요. 사령탑이고요. 인시던트 커맨더는 처음에 장애가 발생하면 각자한테 이 역할을 분배합니다. 혹은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여러 개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커맨더가 우왕좌왕하면 당연히 장애 해소 타임이 길어져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시던트 커맨더를 맡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리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고객 경험팀에서도 문의가 오고, 저기 막 MD 쪽에서도 문의가 오고, 아니면 막 저기 직책자분들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라인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계속 문의가 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인시던트 커맨더 같은 사람이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애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맡아서 해주실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리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테크 내외 직책자분들이랑 아니면 한라인이나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고객 경험이나 MD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질문하고, 아니면 저희가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언제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소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최악의 케이스는 저희가 뭐 이벤트를 닫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관자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서비스가 막 거의 200 몇십 개 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의 담당자는 누구예요? 이 서비스 담당자가 있어야 돼요. 초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커뮤니케이션 리드가 담당자 찾아서 커뮤니케이션 해서 데려오는 것까지도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옵스 리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장애 해소의 핵심인데, 당연히 기술적으로 저희가 뭐 누구나 SRE라면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리딩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개발자이고, 사실 개발자분들의 성향이 장애가 내가 올린 코드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일단 패닉에 빠집니다. 내 탓이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막 주문이 막 알람이 울리고 주문이 막 안 들어오고 이러고 있으면 멘탈이 날아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 코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코드를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코드를 봐도 되는데, 그냥 증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비스 내려버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인을 찾는 것보다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SRE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옵스리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개발자분들이 하는 말을 다 막 휩쓸리면 안 되고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가장 옵3D의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막 모의 훈련도 하고 이거를 좀 열심히 도입을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SRE 분들이 하도 장애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그래서 요게 올해 무진장 여름 무진장 회고 내용 위키에서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따왔거든요. 예, 좀 자랑하려고 SRE의 위기 관리 능력이 좋았다라는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저희가 이거를 위기 관리 능력이 가장 좋아야 돼요. 회사 내에서 그걸 하기 위한 직책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장애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칭찬 써주신 분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요. 네, 요 다음은 저희가 장애를 통해 배운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무진장을 하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증설하면은 장애 안 날 것 같은데요. 맨날 장애 무진장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올해는 불안한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장애를 맞기 전까지는 그 계획이 다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장애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건 역시 DB입니다. DB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모놀리식이었어요. 그래서 모놀리식 서비스에 DB 하나를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장애가 DB로 인해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맥스 커넥션이 부족할 때도 있고 당연히 막 슬로우 쿼리 때문에 막 CPU 로드가 올라갈 때도 있고 별의별 장애가 다 DB에서 났었어요. 근데 DBA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DB 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DB를 분리해서 부하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DB를 분리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무한정 부하를 받을 수 있는 DB라는 게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더 유리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데이터베이스의 아키텍처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전공법이라는 지속적으로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부하를 분산시키고 가능한 그다음에 적절한 캐시를 항상 사용해서 DB 쪽으로 가능한 부하가 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소리고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현실적으로 이걸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결국은 DB에 대한 장애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당연한 소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인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AWS에서 EC2 인스턴스를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KS라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자동으로 증설되게 만들어놨는데 ASG고 캐다 둘 다 CPU 사용량이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 증설이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CPU 사용량을 가지고서만 증설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 케이스냐면 부하가 발생했는데 CPU 사용량이 오르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보시면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었는데 일단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인스턴스가 작았어요. 작을 때는 스레드 풀을 조금만 설정해도 CPU가 어차피 CPU 코어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무진장 대비해서 스케일업을 한 거죠. 저희는 CPU를 많이 줬으니까 이제 더 부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스레드 풀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코어 수가 얼마 안 됐어요. 얘가 스레드 풀이 막 2개인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인스턴스의 CPU 코어가 막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어플리케이션이 전혀 이걸 활용하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게 뭐냐면 CPU를 사용을 못하니까 사용량이 내려갔어요. 그럼 내려가면 증설됐던 인스턴스도 다시 내려가겠죠. 오히려 서버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CPU 별로 사용 안 하네, 남아 도네라고 생각하고 서버 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러면. 그래서 CPU 사용률 내려가니까 서버 수가 줄어들고 서버 수가 줄어들었는데 부하는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타임아웃이 날 정도로 계속 요청이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뭐 디스크 I/O 때문에 막 그 부하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CPU 외적인 요인으로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CPU 기반의 증설이 케이스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매트릭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좀 그 판단을 해봐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했냐면, 네, 최소한 부하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CPU 사용량을 기록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하 테스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K6 오퍼레이터 통해서 저희 팀원분께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데이터 도구로 저렇게 대시보드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부하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CPU의 부하를 이 정도 받으니까 이만큼의 부하가 CPU에 걸리면 증설을 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이렇게 막 무진장 행사를 하고 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 무진장 회고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무진장 회고할 때 하이라이트랑 로우라이트라고 해서 좋았던 부분이랑 아쉬웠던 부분을 막 기록을 해둬요. 근데 이제 로우라이트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문제 발생 시 연계된 서비스의 가시성 부족으로 인해 뭐 영향도를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모놀리식이었다가 이제 MSA로 막 찢었거든요. 근데 MSA 형태의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비스 간의 호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장애가 일어났는데 어떤 API를 호출했는데 걔가 뭘 호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해소하는데 이걸 찾느라 시간이 들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꼽혔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분산 추적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지금도 데이터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의 지금 분산 추적 플랫폼 제공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LGTM 스택이라고 해서 그 그라파나에서 만든 그 기술들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저희 팀원분께서 또 자랑스럽게 작업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게 되면 뭐가 좋냐면, 아까 얘기한 MSA 상황에서는 사실 그 분산 추적이 안 되면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고 빨리 보게 되면 장애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LGTM 스택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막 증설 계획을 저희가 다 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서비스가 한 300개 거의 다 돼갈 거예요. 근데 300개 서비스의 증설 계획을 다 짤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자동화를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저희 팀원께서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신 건데, 그 여러 가지 이벤트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에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증설을 해줄 수 있게 스케줄을 등록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SRE 팀에서 자동으로 만들고만 있고요. 추후에는 개발자분들이 직접 셀프 서비스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건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그 부하가 발생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만드신 개발자분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직접 증설에 대한 그 스케줄링과 아니면 증설에 대한 설정을 직접 하실 수 있게 셀프 서비스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SRE 팀 사람은 모자라고요. 그럼 답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셀프 서비스, 개발자분들이 좀 더 저희가 하는 업무를 셀프 서비스에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셀프 서비스를 하게끔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자동화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자동화도 결국 개발을 해야 되죠. 그 셀프 서비스도 개발을 해야 돼요. 플랫폼 엔지니어링도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동료가 저희 많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